기초수급자 되면 일 안 하고 놀면서 수급비로 술 먹고 도박한다. 이런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죠? 커뮤니티에도 유튜브에도 넘쳐나는 글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빠져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수급비를 받으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그걸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를 받기 위한 근로능력 판정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이 왜 하늘의 별 따기라고 불리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조건을 어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까지 남김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소담이입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짚겠습니다. 기초수급자가 받는 생계급여, 의료급여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도 까다롭지만 그걸 통과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근로능력 판정입니다. 나라에서 이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공식적으로 판정하는 절차예요. 기본 구조는 이렇습니다. 18살 이상 64살 이하의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봅니다. 반대로 65살 이상이면 근로능력이 없다고 자동 인정되죠. 문제는 65살 미만인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근로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직접 받아야 합니다.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받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중증장애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면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둘째,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도 해당됩니다. 셋째, 국가유공자 중 1급에서 3급 상위 등급 해당자. 넷째, 장기요양 1등급에서 5등급 및 인지지원 등급 판정을 받은 분. 다섯째, 희귀 중증난치 질환이나 암, 중증 화상으로 산정특례에 등록된 분도 일정 기간 근로능력 판정이 유예됩니다. 여기까지 해당되시는 분은 비교적 명확하죠? 그런데 이런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분, 예를 들어 허리 디스크가 심하다거나 무릎 관절이 나빠서 일을 도저히 못하겠다는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험난한 과정입니다. 이런 분들은 질병이나 부상을 이유로 근로능력 평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근로능력 평가 신청서, 최근 2달 이내에 발급받은 근로능력용 진단서, 최근 2달분 진료기록지 사본을 준비해서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해요. 여기서 벌써 허들이 생깁니다. 진단서 발급 제체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정신질환이나 알코올 관련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받는 것 자체가 어려워서 보건소나 정신건강센터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류를 제출하면 시군구청장이 국민연금공단에 근로능력 평가를 의뢰합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본인이 아프다고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의 전문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뜻이에요. 평가는 크게 2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가 의학적 평가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전문 심사직관과 자문위가 제출된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검토해서 의학적 평가 단계를 결정합니다. 1단계에서 4단계까지 있고 질병이 근로에 미치는 영향이 미약하면 단계 밖으로 평가될 수도 있어요. 질병이 2가지인 경우에도 최대 2종류까지만 평가합니다. 그러면 의학적 평가에서 몇 단계를 받아야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될까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바로 그 기준 알려드리겠습니다. 의학적 평가에서 3단계나 4단계를 받으면 그 자체로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비교적 단순하죠? 문제는 1단계나 2단계를 받은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2번째 관문인 활동능력 평가를 거쳐야 해요. 활동능력 평가는 국민연금공단 담당자가 직접 면담하거나 실태조사를 해서 운동기능, 만성증상, 인지능력 같은 항목을 점수로 매깁니다. 총점이 75점 만점이에요. 여기서 간이평가라는 첫 번째 필터가 있는데 운동기능이 10점 이하이면서 만성증상이 3점 이하거나 인지능력 합산 점수가 13점 이하면 바로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됩니다. 간이평가에서 걸러지지 않으면 의학적 평가 단계와 활동능력 평가 점수를 조합해서 최종 판정합니다. 의학적 평가 2단계인 분은 활동능력 평가 63점 이하, 1단계인 분은 55점 이하여야 근로능력 없음으로 인정됩니다. 75점 만점에서 55점 이하를 받아야 한다는 건 일상생활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라는 뜻이에요. 이 복잡한 과정을 다 통과해서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판정에는 유효기간이 있어요. 기본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의학적으로 병이 고착되었다.
그러니까 2년 이상 호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유효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날 수 있고 연속 3번 이상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은 분은 최대 5년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효기간이 끝나면 또다시 진단서를 받고 평가를 해야 해요. 제도를 오래 지켜본 입장에서 한 가지 짚고 싶은 게 있습니다. 유효기간 만료 70일 전에 시군구에서 안내를 하고 만료 30일 전까지 서류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단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근로능력 있음으로 처리돼요. 몸이 아파서 병원 가기도 힘든 분이 기한 맞춰서 서류를 챙겨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거죠. 제도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녹록하지 않은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된 수급자는 어떻게 될까요? 이분들은 조건부 수급자가 됩니다. 생계급여를 받되 반드시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요. 자활기업이나 자활근로는 주 22시간 이상, 근로유지형은 주 15시간 이상 참여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게 있어요. 조건부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계급여가 중지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틀 이상 연속으로 빠지는 걸 2번 반복하거나 월 조건 부과 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불참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주 2번 이상 결근하거나 음주 상태로 근무하면 조건 불이행으로 처리돼요. 조건 불이행이 확정되면 불이행 결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석 달 동안 본인의 생계급여가 중지됩니다. 석 달이 지나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할 때까지 계속 중지해요. 3인 가구에서 본인이 불이행 처리되면 나머지 2인 가구 기준으로만 생계급여가 나가고 1인 가구면 생계급여가 전액 중지됩니다. 더 엄격한 부분도 있습니다. 조건 불이행으로 자활사업이 중지되면 종결일로부터 12개월 동안은 근로유지형 사업단만 참여할 수 있어요. 다른 참여자나 종사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결정으로 해당 지역 내 자활사업 재참여 자체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전체 구조를 놓고 보면 처음에 들었던 그 이야기가 얼마나 단편적인지 느껴질 겁니다. 기초수급자가 되어서 일 안 하고 수급비를 받는다는 건 국민연금공단의 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 평가를 통과해서 근로능력이 없다는 공식 판정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된 분은 자활사업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고 빠지면 생계급여가 끊어집니다. 놀면서 돈을 받는 구조가 애초에 성립할 수가 없어요. 온라인에서 기초수급자 혜택만 부각해서 올리는 글이 많습니다. 그 혜택 뒤에 어떤 조건과 판정 과정이 있는진 빠져있죠. 제도를 오래 지켜본 사람으로서 정확한 정보 없이 편견이 만들어지는 게 가장 안타깝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기초수급 제도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해 두시면 이런 복지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소담이었습니다.